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기본 이론편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종반에 이렇게 치달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던 비계와 관련돼서 총 8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하셨나요? 꼭 복습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용어적으로 비슷하고요. 아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이 비계가 이 비계가 같고 이 비계가 이 비계가 같고 그림으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림하고 머릿속에 잘 연상을 하면서 설치 기준, 준수사항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5번째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 비계 그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작업 통로, 발판, 그 다음에 거푸집 동발이, 그 다음에 흙막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통로 여러분들 뭐 용어적으로 낯설지 않으시죠? 작업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구간, 그런 것들 작업 통로라고 합니다. 작업장에서 이동하기 위해서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누가?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냥 통로라고 할 텐데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장에 통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막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가 땅굴을 파듯이 해서 좁은 구간에 허리를 숙여서 다닌다든가 너무 좁아갖고서 긴 자재라든가 큰 부피의 물건들을 들고 다니는 데 있어서 불편하면 안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 통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이 바로 비계의 기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서 기둥이 치마가 되지 않도록 넓은 접지 면적을 확보해 주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높이차가 있으면은요, 그렇지 않아야 되고 최소한 2m 정도는 장애물이 없도록 안전하게 도행을 해야 된다. 아마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치가 190 이상 2m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은 달라졌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170에서 180 정도의 작업자들을 우리가 사회 통념상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하게 그냥 직립 보행이 가능한 높이 2m 정도를 두고요.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통로 주변에는요, 여기가 통로입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를 부착하고 75 룩스 이상의 채광, 조명을 설치를 해라. 너무 어둡지 않게끔 조치를 해라라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사로도 작업에 대한 통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30도 이내일 때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평지를 가다가 높은 곳에 가는데 너무 높지 않은 이런 높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계단을 설치한다는 것들도 부적합하겠죠. 그냥 미끄럼 방지 조치를 통해서 그냥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게끔 할 이런 경사로. 그렇죠? 이 경사 각도가 30도 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1도서부터 29도 정도라고 한다면 경사로를 설치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폭풍, 진동 등 외력에 의해서 안전하게끔 설치를 하고 항상 정비해서 주변에 여기 이렇게 자재들이 막 널브러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하고요.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라는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아이고,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경사로에 미끄럼 막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록 30도는 어떻게 보면은 완만한 경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지에서 30도를 오른다라고 했을 경우는 발이 미끄러진다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겠죠. 중간에 발 디딤판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밟고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최대 30도일 때는 미끄럼 방지 간격을 30도.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이 각도가
30도라고 했으면은 미끄럼 방지가 여기 하나 설치가 돼 있고 여기 하나 설치가 돼 있고 여기 하나 설치가 돼 있고 이 간격이 30cm 여기가 30cm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완만해요. 우리가 30cm가 아니라 이 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더 완만해요. 이렇게 14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47cm. 여기다가 하나 했으면은 이만큼 이 거리가 47cm여야 된다. 완만하니까는 미끄러질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 그런 것들. 이런 문제도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30도 이내일 때 한 30cm, 27cm일 때 한 35cm, 중간 22도일 때 40cm.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편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몇 개에 대한 기준 정도는 암기해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 통로를 설치하고 발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 뭐였습니까? 30도까지는 경사로를 설치했었고요. 그게 30도 미만이라고 한다면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했었죠. 단 15도 미만일 때는요. 미끄럼 방지 조치도 없어도 돼요. 15도일 때는. 근데 15도를 초과해서 30도일 때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했었죠. 일정 간격으로. 이게 만약에 30에서 45도다 라고 한다면 경사로보다는 계단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45도에서 70도다. 이 정도 높이 섰어요. 이럴 때 계단 안 되죠. 그럴 때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만약에 이게 75도를 초과해서 90도다. 그러면 이동식 사다리가 아닌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를 하세요. 경사각에 따른 작업 통로 설치 기준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제는 이것 따라서 되지는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이러한 작업 통로는요. 폭은 90cm 이상이어야 됩니다. 7m마다 계단 참. 이게 7m. 이게 만약에 7m 하면 여기에 참이라는 것들은 뭡니까? 쉬는 장소.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입니다. 설치를 하고요.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사로의 지지 기둥은 3m 이내마다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틈은 3cm 이내. 아시겠죠? 작업 발판입니다. 계단은 뭡니까? 조금 더 경사로보다는 급해진 거죠. 계단을 설치할 때는 보통 35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강도 500kg 미터 제곱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됩니다.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됩니다. 바닥을 구멍 있는 재료로 만들 때는 렌치, 공구등 숭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발판을 깔을 때는요. 공구가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계단을 설치할 때는 폭은 1m, 그 다음에 손잡이 이외에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적재하지 마세요 라는 가설 계단에 대한 기준. 여기서는 강도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경사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 참의 높이에 있어서도 3m를 초과할 때마다 1.2m. 아까랑은 또 틀리죠? 작업대하고. 천장의 높이는 2m. 그 다음에 계단의 폭은 1m. 난간 높이는 1m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폭도 1m.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사다리식 통로는 더 급격해진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상식선에서 여러분들께 암기를 하라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게 급해져요. 아까는 경사로, 계단, 지금 뭡니까? 이제 사다리식 통로. 우리가 일명 사다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다리가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로 접근했을 때는 사다리식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다리식 통로 튼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식이 없어야 되고요. 발판의 간격은 일정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건 안 된다. 일정해야 됩니다. 발판하고 벽과의 사이에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를 해라. 만약에 이렇게 벽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이 거리가 15cm. 왜냐면은 너무 가까이 붙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 발 디딤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발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거리를 유지를 해주라는 내용이거든요. 폭은 30cm, 이 폭은 이 거리가 30cm. 30cm면 계속해서 30cm여야 되겠죠? 이상이어야 되고 사다리가 넘어진다거나 그다음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거나 사다리 통로의 기본 구조입니다. 상단은 여기 또 한번 맞아. 네, 쭉 했을 때 이 상단 60cm 이상의 내민 길이를 확보하라는 것들이 이것들. 만약에 이게 10m 이상일 때는 5m에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라는 것들. 이 기울기, 네, 기울기. 그쵸? 네. 90도. 고정식 사다리는 90도가 더 좋습니다. 높이가 7.5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에서 2.5m. 만약에 이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 이게 높이가 8m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2.5m 되는 지점부터 방어 울. 이렇게 등받이 울을 설치를 해서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손을 놓쳤을 경우에 등받이 울에 딱 대일 수 있게끔 안전한 조치를 하라는 것들입니다.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접히지 않게끔. 이런 접이식 사다리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벌어지지 않게끔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다리식 통로라 하면 이 사다리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가설도로네요. 가설도로. 도로와 관련돼서도 말 그대로 가설도로입니다. 일반 도로가 아니에요. 공사장 주변에서 활용되는 도로들. 이러한 도로도 안전수칙을 뒷받침하고 있겠죠. 차량과 장비 등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10도, 10%. 도로와 작업장 경계에 있을 때는 울타리를 설치를 하고요. 배수시설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와 작업장에 단차가 있으면은 바리케이트 설치를 하고 커브 구간에서는요. 사람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차량에 대한 속도 제한을 해라. 기본적인 도로에 대한 안전수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발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작업 통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발판입니다. 작업 발판만의 기준들이 따로 있습니다.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계의 재료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달 비계의 안전기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상기하시라는 측면에서 작업 발판을 여러분들께 한번 기준을 언급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왜냐하면 작업 발판, 달비계에 관련돼서도 작업 발판에 대해서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고요. 매달린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 강선이냐, 왈기, 달기 와이어 로프냐, 그 다음에 체인이냐, 훅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준을, 안전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달 비계를 공부하는 데서 앞쪽에 비계와 관련돼서 한번 공부를 했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달 비계, 그 다음에 달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짚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발판에 있어서도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중에 견뎌야 되고요. 폭은 40cm 이상이어야 되고요. 발판하고 발판의 틈은 3cm 이내여야 됩니다. 선박, 보트, 건조 작업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 발판은 30cm 이상으로 하고요. 너무 이런 것들이 좁을 때는요. 틈은 3cm,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어떨 때?
바로 선박하고 보트 건조 작업을 할 때 앞쪽에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락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난간 설치, 그 다음에 지지물은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들, 뒤집히지 않게끔 둘 이상의 지지물, 이런 것들 간혹 하나 이렇게 해갖고서 잘못된 것들을 찾으라는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드린 기억 있으시죠? 바로 두 군데 이상의 지지물입니다. 작업 발판을 따라서 이동할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작업 발판의 안전 기준들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 첫 번째 비계, 두 번째 작업 발판 및 통로, 세 번째 거푸집 및 동발입니다. 거푸집이 뭡니까?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요. 콘크리트가 굳기 전까지 모양을 유지해 주는 틀, 바로 이 틀입니다. 그리고 동발이는 무엇입니까? 이 콘크리트가 부어 넣고 하중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밑에서 받쳐주는 이러한 철물, 바로 거푸집이고, 틀은 거푸집, 그 틀을 받쳐주는 받침대 동발이. 정확하게 용어를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밑에 동발이. 그 위에는 합판이 깔리고 그 다음에 틀이 만들어지면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바로 슬라브가 만들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발이를 설치하고요. 이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멍이하고 장선을 통해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게끔 해준다라는 것들에 대한 거푸집 동발이의 기본적인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거푸집 동발이는요, 기본적으로 외력, 콘크리트 하중에 견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 변형되면 안 됩니다. 네모 박스 형태의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는데 어디가 변형이 생겨서 배부름이 현상이 일어났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네. 형상과 치수가 항상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정밀해야 됩니다. 구조물이기 때문에. 물을 가두어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요, 너무 비싸도 비싸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초강도를 가진 철판을 쓴다든가 좋긴 좋죠. 근데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조립하고요, 쉽게 해체할 수 있는 시공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가벼워야 되고요, 운반 적치가 용이해야 됩니다. 또 청소도 쉬워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거푸집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거푸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철제로 할 것이냐 목재로 할 것이냐 검토를 한 이후에 우리가 목재 거푸집은요, 이런 것들이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사용하면 안 되겠죠. 찌그러지거나 비틀어지거나 이런 것들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박리제라는 것들을 유제를 발라갖고요,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한 이후에 거푸집하고 원활하게 해체가 될 수 있게끔 이러한 재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거푸집의 형태를 보면 목재냐, 그 다음에 강재냐, 쇠를 쓸 것이냐 목재를 쓸 것이냐, 각각의 재료마다 장단점이 있겠죠. 목재 같은 경우는 표면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신축성이 작고요, 정밀 시공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철제보다는 보수가 편리하고 가벼워서 취급이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파손의 우려가 있고 이게 표면이 손상될 우려가 쉬운 단점도 가지고 있다. 강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단단하겠죠. 그 다음에 변형이 적고, 그리고 반복해서 많이 변형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목재 같은 경우에는 1층서부터 5층까지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강재 같은 경우에는 1층서부터 20층까지 단 비싸겠죠. 그만큼 아마도 오염 발생이 쉽고요. 너무 무거워요. 그 다음에 외부의 영향이 밖의 날씨가 추면 따라서 춥고 밖의 날씨가 더우면 철판에 의해서 더워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목재보다는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 5층 이내의 낮은 건물이야. 그런 데다가 이렇게
강제 거푸집 같은 걸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럴 때는 목재 거푸집으로. 예를 들어서 높은 고층 건물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강제 거푸집으로 그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죠. 이러한 거푸집은요. 네, 너무 변형이 있고 부식이 있고 옹이가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옹이라는 것은 아마도 목재 거푸집에 해당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부재의 단면이 굽어져 있거나 휜 것들,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중에 의해서 최대 허용 하중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을 해라 라는 것들입니다. 연결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강도가 확보가 되고 조립 해체가 쉽고 조립 부품 수가 적은 것들. 이럴 때는 뭐 어떤 연결재? 동바리 연결재. 예를 들어서 동바리가 수십 메타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몇 메타 간격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 연결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안전조치 사항으로는요.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조립도가 있어야 되죠. 어디다가 무슨 부재를 몇 메타 간격마다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조립도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이음 방법 이런 것들이 조립도 안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 특히 우리가 이런 조립도에 의해서 구조 검토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얼마만큼의 힘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무게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작업자 무게도 있을 것이고 작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동 하중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요. 옆에서 바람이 불면 작용하는 풍하중도 있을 것이고 즉 뭐냐면 우리가 거푸집 동바리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에 대한 하중이 있는데 연직 방향, 위에서 내려 누르는 하중, 그 다음 횡하중, 옆에서 진동이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작용하는 하중, 그 다음에 콘크리트 측압, 콘크리트가 타설된 이후에 막 벌어지려고 하는 그 성질, 그 다음에 특수한 하중들, 이게 경사지에서 설치가 되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는 구조 검토할 때 하중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염두를 해 둬야 될 것이 있다면 다음 중 연직 방향 하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콘크리트 하중, 2번 충격 하중, 3번 작업원의 작업 하중, 4번 횡하중 중에 지진에 의한 충격 이렇다라고 한다면은요. 연직 방향 하중에 해당되지 않는 지진에 의한 하중은 좌우 흔들림에 의한 하중인 횡하중인 거를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여러분들 그 문제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 검토 시 고려해야 될 하중 4가지가 있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직 방향 하중에 있어서도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직 방향 하중을 계산할 때 고정 하중 플러스 활 하중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하는 수식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형태에 대한 문제는요. 대부분 건설안전기사 시공 파트에서 보통은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고정 하중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움직임 하중, 활 하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고정 하중하고 움직이는 활 하중을 더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연직 방향의 하중을 검토할 때 대상되는 내용이다라는 정도 수준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푸집 동바리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깔목을 사용하세요. 뭐네? 치마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받침대를 설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동바리의 상하 아래 부분 거푸집이 있고요. 동바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상이고 여기는 하. 여기에 대해서 여기 받침 철물을 하는데 치마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넓게 깔목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깔목 여기도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무슨 고무 패드를 덧댄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형태의 조치를 지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준수사항으로 돼 있다. 맞댄 이음 또는 장부 이음. 맞댄 것들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A, 여기서 여기까지 B 이런 것도 요 B가 바로 맞댐이죠. 맞댐.
같은 재료, 같은 재료. 위에는 철제, 밑에는 목재 이런 거 안 됩니다. 같은 재료를 이용을 하고요. 장부 이음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는요. 이런 것들이 요철에 의해서 낄 수 있게끔 이 바로 장부 이음의 요철, 암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견고하게 끼워지게끔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접속부, 교차부 볼트는 전용 철물 이런 데 있으면 만약에 연결을 할 때는요. 전용 철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거푸집이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뜨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뭡니까? 쐐기 같은 것들을 갖다 박았죠? 네.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해갖고요. 중간에 뜨는 것들을 예방을 해라 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푸집 동바리를요. 강관을 사용을 할 때, 그 다음에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을 할 때, 강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강관 파이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프 서포트라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돼 갖고서 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관을 사용할 때는요. 수평,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재, 강관하고 강관을 사용을 할 때 2m마다 연결재를 사용하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변형을 방지해 주고요. 멍에 등의 상단을 올릴 경우에는 강제의 단판을 붙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판을 붙여 갖고서요. 가급적이면 강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요. 파이프 서포트는 얘에 대한 단점을 많이 보완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단판이 다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파이프 서포트 이렇게 이건 2개죠. 여기다 또 하나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높이를 너무 연장해 갖고서 사용하면은 안 된다. 요 3개라는 것들 여러분들 간혹 출제가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리고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3개 이내로 이어서 사용할 때도 4개 이상의 볼트 이런 데다가 1개, 2개, 3개, 4개 꼭 이렇게 4지점에 볼트를 연결한다거나 전용 철물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세요. 4군데 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3개 이상 연결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할 때도 4개 이상의 볼트를 여기다 5개, 6개, 8개 더 좋아요. 근데 3개를 설치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 틀, 여러분들 강관 틀 비계 기억나시죠? 이동식 비계처럼 높이 올려서 쓰면 이동식 비계, 옆으로 넓게 설치하면 바로 강관 틀 비계인데 이렇게 틀에 의해서 이 슬라브를 이렇게 의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안전하죠, 아주. 이렇게 할 때도요. 교차 가세를 설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5개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를 하세요. 수평 연결재. 넓으면 단다면. 그리고 5개 틀 이내마다 교차 가세 방향으로 띠장 틀을 설치하세요. 또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면 이렇게 틀도 너무 높게 설치게 된다면 안전을 보강하라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 강주를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 높이 4m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를 하세요. 슬라브, 바닥 뭐 이렇게 해갖고서 철, 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더 단단하겠죠. 파이프라든가 틀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서 철저하게 이런 강주를 이용을 해서 4m를 초과할 때는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수평 연결재 2개 방향으로 설치를 해라. 어떻게? 이렇게 2개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막 보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이게
철제, 빔에 의해서 단단하게 받친 지주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2개 방향, 3개 방향으로 보완을 하세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스템 동바리에 의해서도 우리가 만약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시스템 비계가 아니에요. 동발입니다.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받침. 안전하겠죠? 맞아요. 그렇게 안전할 때도 불구하고요. 수평, 직각 설치 기본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연결은 견고해야 되고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뭐에 의해서? 제조사의 조건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제하고 받침 철물은 밀착해야 되고요. 결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 가장 안전한 동발이 시스템 동발이라고 할지언정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몇 가지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면 가장 안전하게 구조물의 취약한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것들 바로 시스템 동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 동발이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강관, 강주, 그 다음에 파이프 서포트 이러한 동발이들이 받치고 있는 기간은 얼마만큼이냐? 그런 것들이 바로 거푸집의 존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만큼까지 받쳐 놓을 것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 보, 기둥, 벽체 등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MPA가 뭐냐면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이런 부재 같은 경우에는 5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슬래브, 그 다음에 보의 밑면이라든가 곡선부, 아치 더 취약하겠죠. 이런 데는 14메가파스칼 이상이라든가 기준 강도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3분의 2 이상인 70% 이상을 초과를 했을 때 거푸집을 제거를 해도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이 정도가 확보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하지 않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거푸집을 해체를 해야 되는 것들 각각의 포클랜드 시멘트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온도가 20도 이상 따뜻한 날씨 그보다 낮을 때는 시멘트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래 어떤 것들은 2일 이상만 거푸집을 유지를 하면 돼. 때에 따라서는 온도가 20도 미만이에요. 그리고 고로 슬래그 시멘트라든가 그 다음에 포클랜드 포졸란 시멘트라든가 플라이 애쉬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재료로 썼을 때 날씨가 춥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8일 이상은 확보를 하세요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보, 기둥, 벽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콘크리트 압축 시험을 했을 때 5메가파스칼 이상에서 우리가 거푸집을 확보가 됐을 때는 해체해도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에 있어서 흙막이가 또 나옵니다. 흙막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어디서? 건설 제해 및 대책에서 붕괴와 관련돼서도 여기에서 다루어질 흙막이는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언급하기 위해서 계측이라는 것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다루어진 내용이에요. 흙막이가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흙막이도 마찬가지로요 임시시설물입니다. 가시설이에요. 공사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의 흙의 무너짐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 해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겨져 있고 흙막이도 기본적으로 가시설물이기 때문에 변형, 부식, 손상된 재료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미리 어떻게 작성할 건지에 대한 조립도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각각의 버팀대라든가 띠장이라든가 이런 배치, 치수, 재질 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계획서 안에 포함돼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흙막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팠어요. 흙막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눈이라든가 사람의 감각으로서 이 흙막이가 예를 든다면 앞으로 기운다거나 그 다음에 뒤로 밀린다거나
어떠한 변형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안다라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흙막이에 대한 것들을 변이를 기계적으로 측정해 주기 위한 것들이 바로 이 계측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측기는요, 어떨 때 사용하느냐? 땅이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지보재, 버팀대라든가 앙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기능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구조물이라든가 주변에 인접해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래에 집안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m를 굴착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흙막이를 설치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알기 위해서 주변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측은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측기의 목적, 사용 목적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계측기에 대한 사용 목적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계측기는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에 미칠 영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도로 한가운데다 계측기를 꽂으면 안 되겠죠. 지하 수위가 많고 변화가 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 중에 파손이 적어야 됩니다.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계측기가 나옵니다. 흙막이 구간에서요, 인접 건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스트러트라든가 앙카에 의해서 흙막이를 고정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경사계, 수위계, 지표치막계, 변형률계, 기타 이렇게 9가지가 설치가 됩니다. 지표치막에는 땅이 꺼지는 것들을 예방하는 것들, 지중 경사계는 여기가 흔들리는 것들, 지중해 땅속에 얼마만큼의 경사가 만들어졌는지를, 하중계는 아까 스트러트라든가 어스앙카가 변형이 되는지를, 수압계는 간극 수압의 변화를 얼마가 있는 건지, 균열 측정기, 아까 앞쪽에서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건물들 여기에서 8번 여기다 하나를 붙여 놓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막 크랙이 가고 균열이 발생했어요. 처음하고 틀리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은 균열 측정기. 한번 여러분들 용어적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보시면서요. 이러한 계측기들은 거기에다가 설치가 되는 것들이구나. 그 다음에 그러한 계측기들은 이러한 어떨 때 쓰는 것들이구나. 흙막이 구간에 지하수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있는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하 수위계가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요. 용어적인 부분들하고 한번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앞에서 소개시켜 드린 이러한 계측기는요. 흙막이에서 사용되는 계측기입니다. 얘들이. 다음 중 흙막이 공사 진행 중에서 사용되는 계측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천단 침하, 내공 변위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얘네들은 터널, 계측기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흙막이를 작업을 할 때 사용되고 있는 계측기 그 다음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막이라든가 내공 변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 때 한번 이 터널 계측기에 대해서 언급할 일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흙막이와 관련된 9가지의 계측기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들이 흙막이 계측기구나 라는 것들 정도만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는요.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이라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그 챕터에 대해서 비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작업 발판, 통로, 그 다음에 거푸집 동바리, 그 다음에 흙막이의 계측기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꼭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을 놓친다.
아, 나 이거 어려워서 포기할 거야 라고 한다면 최소 문제 3문제는 버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최소입니다. 많이 출제될 때는 5문제 이상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꼭 여러분들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과 관련된 각각의 수치 꼭 여러분들 암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 이론과 관련돼서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6번 하고요. 7번 챕터를 묶어갖고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한번 여러분들 꼭 기대하시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